우리 성인경 목사님, 라브리 한국 대표이신 성인경 목사님의 사모님이시고, 라버리 가정교육이라고 아마 우리 학교 선생님, 부모님들은 좀 읽으셨을 거예요. 그 책을 번역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를 3명 양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실험했을 우리의 어머님이시기도 하십니다. 동일한 어머님이시기도 하신데 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시고 아침에 강의해 주시고 이 밤까지 또 강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려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함께 오셨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하는 것입니다. 네, 사모님 나와주세요. 네. 하루 종일 일하고 오셔서 많이 피곤하시죠? 어느 분은 김밥을 드시던데 현재 김밥이 제공됐나요? 아이고 저만 잘 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에게 샬롬 메이슨이 누군가 하는 걸 소개하는 게 제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샬롬 메이슨을 소개하겠습니다. 샬롬 메이슨을 한국에 제가 소개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제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은퇴를 할 때가 됐는데, 그런데 뭐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샬롬 메이슨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학교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육 철학을 세운 샬롬 메이슨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사실 훨씬 저보다 잘 아세요. 그런데 아마 그냥 쉬시려고 안 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예, 샬롬 메이슨을 보겠습니다. 19세기 중반에 태어났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후까지 살았습니다. 영국 교육학자고요. 보통 우리가 많이 미국 사람들만 얘기하는데 영국 학자고 사실 이 사람의 사상을 미국 사람들이 많이 사실 가져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 결혼을 안 하고 살았는데요. 전국 학부모 연맹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학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같이 커리큘럼 짜고 노력하고 하는 거를 이분이 시작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모 연합 학교라 그래서 편지로 공부하는 홈스쿨 연합이라는 이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20세기에 전 세계로 나간 영국의 선교사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요즘 말하면 통신교육이죠. 그거를 개발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들어왔어요. 신촌에 있는 외국인 학교의 맨 처음에 교육 철학이 이분의 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거기서 기독교적 내용이 많이 빠진 상태로 지금은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되게 미국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신촌의 외국인 학교를 세울 때는 영국의 이 교육 시스템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많이 좀 퇴색이 됐어요. 한국도.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하신 일이 교육대학을 세우셨어요. 근데 교육대학 이름이 무슨 유니버시티 이런 게 아니라 The House of Education. 이게 영국 표현이에요. 굉장히 작게 하는 게 영국식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건조하고 별로 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여기에 우리가 살을 붙이면서 이분과 지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저런 옷을 입고 있죠. 우리는 평생 입어볼 기회가 없는 저런 옷이지만 아무튼 있습니다. 혼자였고요. 형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일찌감치 이제 혼자 돼서 그 당시에 유일한 교육대학이었대요. Home and Colonial Society. 이것도 학교 이름이 같지가 않죠. 근데 이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얻고요. 그 다음에 데이비슨 스쿨에서 1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책도 냈습니다. 지리책을요. 그 다음에 교사 양성대학이 그 다음에 또 생긴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래서 비숍 오처 트레이닝 컬리지에서 또 5년간 가르쳤고요.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교육 철학을 거기서 강의했습니다. 그 후에 더 늙어서 이제 앰블사이드로 가서 거기서 자기가 교사 양성대학을 세워요. 근데 샬롬 메이슨이 이 교사 자격증 얻고 가르쳤을 시대에는요. 귀족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안 다니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 샬롬 메이슨은 교사들을 양성을 할 때 이렇게 공립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그 귀족 집에 가는 가정교사들도 양성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 둘 다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그래서 홈 에듀케이션이라고 할 때 홈 에듀케이션은 그냥 엄마가 집에서 가르치는 것뿐 아니라 이 가정교사들이 어떻게 이 훌륭한 자제분들을 키울 것인가, 그것도 사실 염두에 두었습니다. 앰블사이드 이야기를 할까요? 앰블사이드는 영국에 대해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국 좀 중북부 서쪽에 호수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아름답습니다. 호수 지역에서 이제 학교를 세웠어요. 거기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그 샬롬 메이슨이 그 자연 관찰을 매주 본인이 직접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자연 관찰을 했는데, 자연 관찰하기에 더 이상 좋을 데가 없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저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그 시인도 나오고 작가도 나오고 이렇죠. 여기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저런 분들이 그 주위에 살면서 사실 작품 활동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워즈워드 시인도 있고요. 또 러스킨이라는 시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 글씨로 약간의 그 편애를 한 여기 작가가 있죠. 베아트릭스 포터, 피터 래빗, 거기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그 아가씨 같은 그 사람이 베아트릭스 포터예요. 그분이 여기 지역으로 이사를 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 피터 래빗을 이제 쓰고 그립니다. 옛날에는 그림만 쓰는 게 아니라 그림도 같이 그렸잖아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 베아트릭스 포터의 부엌 창을 통해서 내다보면 맥그레거 시인의 그 담장 같은 담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실제 토끼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베아트릭스 포터가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한 게 아니라 다시 토끼를 데리고 산책을 했다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를 정말 자기가 데리고 다니고 정말 관찰하면서 저 그림을 그렸대요. 그래서 베아트릭스 포터도 나오고 참 훌륭한 분들이 나온,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굉장한 관광지가 됐고요. 또 베아트릭스 포터가 자연 관찰을 하면서 버섯을 많이 그렸는데 버섯 연구가들은 베아트릭스 포터의 그 버섯 그 세밀화를 지금도 보러 갑니다. 거기 아카이브에 지금 보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 이 아름다운 곳에 학교를 세웠어요. 그게 학교 이름이 The House of Education. 상당히 참 검소한 이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 샬롬 메이슨 컬리지로 이름을 바꿨고요. 지금은 그 주가 컴브리아 주인데 컴브리아 주립대학에 편입이 됐습니다. 이제 교사 양성 과정으로 편입이 돼 있고요. 이분이 평생 다니던 교회가 요 호수 지역에 있어요. 세인트 메리스 처치라 그러는데 거기서 교회 주일학교로 교사로 봉사를 했고요. 사실 이분은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 교육 철학이 사실 사람들에게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국 교육부 장관 이름이 하우스 홀드였는데요. 이 사람이 이 학교에 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을 만나러. 그런데 오기 전부터 오랫동안 서신으로 교류를 해요. 교육 철학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방문한 후에 교육부 장관이 오고 교육부 장관의 이제 영향으로 인해서 50개 학교에서 샬롬 메이슨 교육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 귀족 집안에서 이 교육법을 채택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샬롬 메이슨이 이제 잊혀지게 돼요. 영국이 급속하게 기독교의 영향에서 빠져나와서 세속화되면서 이 샬롬 메이슨이라는 인물이 잊혀집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요즘 사실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거의 이슬람이 더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기독교 말을 하면 감옥에 가지만 이슬람 말을 하면 괜찮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묻혀졌을 때 영국 라브리의 간사인 수전과 그 남편 레놀드가 헌 책방에서 샬롬 메이슨 전집 6권을 발견을 해요. 자기 자식 이제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 책을 찾습니다. 그래서 재발견을 해서 세상에 내놔요. 그래서 그 책이 뭐냐면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말로는 라브리의 가정교육이라고 번역된 사실 아이들을 위하여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또 이분이 그 다음에 Child Life라는 것도 설립을 해요. 영국에.
그래서 지금은 차일드 라이프 대신에 차일드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샬롯 메이슨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다음에 샬롯 메이슨 세미나도 뭐 영국뿐 아니라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지금 오히려 영국보다 더 많은 샬롯 메이슨 교육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잔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가 이 샬롯 메이슨 책을 탁 열었더니 어쩌면 내 아버지가 가르치던,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셰퍼 목사님입니다. 라브리를 세우신 그 아버지가 가르치던 바로 그 내용과 어쩜 이렇게 같을 수 있을까?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이분은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 있을까? 그래,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이야. 이거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또 하러 온 거고요. 샬롯 메이슨이 그 기초하고 있는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에 믿는 그 성경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해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책들은 뭐냐면 샬롯 메이슨 그 책을 보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홈스쿨링도 하고 하면서 책을 낸 거예요. 저쪽에 샬롯 메이슨과 함께하는 교육은 그 부부가 이제 저거를 홈스쿨링 할 때 적용한 거고요.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이 안드레올라 부부는 뭐라 그러냐면 샬롯 메이슨처럼 광범위하게 교육을 얘기하는 책은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캐서린 레비슨이라는 사람이 여기 살아있는 책으로 공부하라. 샬롯 메이슨이 살아있는 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요. 또 샬롯 메이슨 교육법이라는 것 이렇게 번역이 DCTY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샬롯 메이슨 그 전집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샬롯 메이슨 전집 중에 이게 6번째 책인데요. 교육 철학이요. 좀 고풍스럽게 돼 있죠. 요즘처럼 이렇게 매력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내용이 번역서인데 번역을 상당히 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식 영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부모님들이 이 책을 혼자 읽기는 조금 가다가 그만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읽고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전에 입문서를 몇 권 좀 읽어보시면 사진이 훨씬 멋지게 나왔네요. 전집이. 실제로 보면 이렇게 예, 이 6번째입니다. 이제 맨 위에 꽂혀 놓여 있는 게 바로 이 책이에요. 예. 사실 이렇게 안 팔리는 책이지만 그래서 출판사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예, 이분들 부부의 헌금으로 사실 출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안 산대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해요. 샬롯 메이슨을 소개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좀 몇 명이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그 외에 아까 수잔이 쓴 책, 또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을 좀 보시면 샬롯 메이슨 책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제가 1999년도에 이 호수 지역에 이 샬롯 메이슨이 세운 그 학교 건물에서 전 세계의 샬롯 메이슨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했는데 그때 이제 샬롯 메이슨 교육을 공립학교에서 적용하는 교장 선생님 또 사립학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한 14년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99년도에 이미 14년을 하셨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냐면 부모들한테 입학할 때 먼저 수잔 맥콜리의 책을 읽고 거기에 동의한다는 사인을 받으신대요. 입학할 때. 그런데 1년 동안 또 부모들이 또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2학년이 될 때 사인을 또 받는데요. 그 책을 또 읽고 여전히 동의하십니까? 그 사인을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굉장히 작은 학교였어요. 근데 미국에는 그런 학교들이 꽤 있더라고요. 14명으로 시작을 했대요. 학교를. 14명으로 시작했는데 뭐 나중에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랄까 또 그 학교의 그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교장 선생님이 지금은 감비아에 지금 아프리카에 이 철학을 가지고 가셔서 다시 학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샬롯 메이슨은 뚱딴지 같이 왜 죽은 사람을 왜 끌어내느냐?
또 미국에서 유행하면 됐지 왜 한국에 이걸 수입하느냐? 또다시 또 하나의 미국 교육을 수입하는 게 아니냐?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19세기의 사람이나 20세기의 사람이나 21세기의 사람이나 여전히 이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이 자리에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9시 반쯤까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생각나시는 질문이나 또 제가 설명이 미흡했거나 하는 게 있으면 좀 적어놔 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 샬롯 메이슨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거 샬롯 메이슨이 유효한가는 첫 번째예요. 아이들은 타고난 인격체다라는 이 말입니다. 이분의 원칙 중에 1번이 아이들은 타고난 인격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샬롯 메이슨은 캡틴 아이디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대장이 돼서 다 파생된다는 거죠, 교육이. 그 다음에 라브리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오거나이징 프린시플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가고 여기에 이거로 이제 귀결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요즘 말로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패러다임이 뭐냐 하면 아이들은 타고난 인격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샬롯 메이슨이 서 있던 바로 그 기초였고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같은 기초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타고난 인격체다라는 것이 샬롯 메이슨의 뭐 그 사람이 발명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유효하고 이것을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은 인격체다라는 말을 대신에 사실은 사람을 이용하는 세상이잖아요. 사람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런 말을 쓰는 사람들조차도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은 쓰지만 실제로 밑바닥 없이 서 있는 거죠. 지금 서양 세계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초 위에 서 있지만 하나님은 빠지고 지금 인격이라는 것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기계와 같이 인간이 전락이 돼서 이제는 죽이고 싶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안락사를 허용하기만 하면. 이제 인간이 사실은 이렇게 추락했죠. 인간의 위치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랄 때 인격 대접을 받았다는 기억이 잘 없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애를 인격체로 키우려니까 본 게 없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애를 좀 이렇게 인격으로 대접해 준다고 하는 게 우리는 잘못하면 애 버리는 인격 대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또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격이라고 할 때 과연 뭘까? 하나님을 닮았다고 할 때 과연 뭘 닮았을까? 하나님 몸도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감정이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의지를 사용하는 것, 또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창의력, 상상력, 또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재주, 논리력,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술적인 거, 이건 다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그 이론이 없다면 이런 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맞아. 맞아요. 우리의 영혼이 있다. 이런 거는 정말 이거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시골 할머니가 도시에 와갖고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좋게 말하면 제가 하도 좋은 공기에 살다가 오염된 지역에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조차도 달나라도 가요. 그렇게 똑똑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조차도 지하철고 전철에 누구 구하고 대신 죽는 사람 꼭 있잖아요. 1년에 몇 명씩 있잖아요. 그 사람 예수 안 믿어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닮은 사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잘못 생각하는 거죠. 머리를 잘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찾는 대신에 꼼수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감정을 저 멋지게 이걸 즐기고 기뻐하고 그 다음에 슬플 때 정말 슬퍼할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슬플 때 같이 슬퍼할 수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쁠 때 기뻐할 줄 모르고 이제 이런 인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맨날 상처만 받는데 자기는 이제 이런 인간이 된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감정도 왜곡된 거죠. 그 다음에 의지도 볼까요? 이것이 옳지 않은 거 뻔히 알지만 우리는 하고 싶기 때문에 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죄성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예예요. 그 다음에 창의력, 멋진 창의력을 우리는 파괴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은 보면 정말 마음이 상하는 그림이 있어요. 대단한 창의력이지만 정말 뭐랄까 외설 작품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참 가슴이 아프죠. 이렇게 우리 인간이 가진 이 딜레마를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보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어느 교육학자도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한 4페이지에 보면 아이들은 타고난 인격체이다 라는 말 밑에 비기독교적인 교육 사상들의 문제점을 아주 간단하게 써놨어요. 이거는 이 행동주의자는 모조리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거기에 이 점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들을 배울 때, 받을 때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분별력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이 이론에서 이거는 배울 수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아이는 타고난 인격체인데 만약에 행동주의자들처럼 아동은 조정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인격을 무시하는 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사상, 새로운 교육가들을 이렇게 볼 때 받아들여야 할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제대로 분별하는 눈을 부모님들이 갖추셔야지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고요. 이거 사실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보시고 또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분별력을 키워나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부모도 잘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학교 신문을 봤는데 학부모가 그러시더라고요. 샘물학교는 아이들만 크는 학교가 아니라 부모도 크는 학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은 부모도 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분별력이 아직 없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교육학자들의 사상도 분별력을 가지고 좀 이렇게 잘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제도 굉장히 배울 게 많고 샬롬 메이슨도 피아제로부터 많이 배웠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아동을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이다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맨 처음에는 구체적인 것밖에 못 본다는 거죠. 추상적인 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를 키워본 우리는 알기를 얘는 추상적인 개념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다음 브루노 이런 사람들 상당히 훌륭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도덕적으로 중립 이런 걸 얘기하죠. 근데 사실 중립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타고난 인격체다라는 이 아주 중요한 사상이 기독교의 교육에 기초해요. 그 다음에 이 학교도 거기에 기초해 있고 옛날에 살고 가신 샬롬 메이슨도 마찬가지입니다. 샬롬 메이슨의 묘비에 보면 그 호수 지역의 교회 마당에 샬롬 메이슨의 묘비가 있어요. 저희가 그 묘비를 보고 한참 서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교육의 지배 설립자인 샬롯은 평생을 교육에 헌신했고 어린이는 하늘 아버지의 귀중한 존재이며 국가적으로도 귀한 보배라는 것을 믿었다. 그래서 이분이 항상 하신 말씀을 여기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요.
교육은 환경이며 훈련이고 삶이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할 것이다. 어린이들을 위하여. 이게 이분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느비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아까 교육은 환경이며 훈련이고 삶이다. 혹은 생명이다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타고날 때부터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환경, 훈련, 삶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가 잘 이렇게 살아있는 교육을 받도록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냐면 아이가 결국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분의 교육 목표였고 이 학교의 교육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그저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죄 안 짓고 이것뿐 아니라 내 지성으로도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지성으로 이런 교육학자의 사상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사상에 내가 무릎 꿇는 것, 이것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순종한다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엄마 말 잘 듣기, 교회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듣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성도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성에는 칼 막스의 사상, 지성에는 프로이드의 사상 이런 걸로 꽉 차서 아니면 성공해야 돼 라는 성공주의 사상 아니면 돈이 최고야 라는 사상으로 꽉 차 있다면 얘는 가슴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교회 일은 할지 모르지만 머리로는 누구를 섬기고 있냐면 돈을 섬기거나 성공을 섬기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칼 막스, 프로이드 이런 걸 섬기는 거죠. 그러면 내 지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지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샬롬 메이슨의 교육은 아이들은 타고난 인격체다. 그래서 이 인격을 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거고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되도록 도와준다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정말 내 지성으로, 감성으로, 의지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요. 왜 그러죠? 내 마음과 뭔가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또 다른 표현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 또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다른 표현이지만 이것이 샬롬 메이슨의 교육 철학입니다. 시작도 타고난 인격체이고 끝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가는 것이 샬롬 메이슨의 교육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캡틴 아이디어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저녁에 오신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인격체 교육을 잘 못 받고 컸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인격체로 대접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버릇 나빠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정반대의 샬롬 메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샬롬 메이슨은 뭐라 그러냐면 아이는 본래 부모라는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고 태어난대요. 하나님이 그거를 주신대요. 그런데 이제 아이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어기죠. 그런데 그 권위를 이제 인정하고 태어나는데 부모가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떨어뜨린대요. 어떻게 해서 떨어뜨냐면 해라고 해거나 하지 마라고 분명히 옳고 그른 거를 분명하게 해주면 아이가 그것이 옳다는 걸 알고 순종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안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걸 하라고 한다든지 옳은 걸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거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가 받은 권위가, 부모라는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내 상위 권위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권위를 행사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아이에게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옳지 않은 것도 봐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는 이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일 쉬운 예가 애가 기어다니다 컨센트를 만지는 거예요. 다 만지죠. 기어다니다가 이렇게 뭐 쑤셔 넣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그럴 때 엄마는 아유 저 조그만 게 벌써부터 이제 벌써 저런 걸 발견하는구나. 애가 많이 컸구나. 이렇게 한편으로는 대견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아이가 그 컨센트를 만질 때 되게 엄마나 아빠 얼굴을 싹 봐요. 혹시 그런 경우 보셨어요? 애들이 참 놀랍죠? 만질 때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엄마가 안 돼 이러죠? 그러면 또 보면서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또 봐요. 또 해요. 그럴 때 엄마가 한편으로 얘가 귀여운 거야. 그렇죠? 그때 얼마나 애가 사랑스러운지 아세요? 그 영악함에 약간 좀 그렇기도 하지만 굉장히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걸 봐주죠? 그게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인식합니다. 그래서 얘는 엄마가 굉장히 무서운 얼굴을 하거나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엄마가 웃고 있거나 이러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법칙이 아닌 이상한 법칙을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샬롬 메이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들이 틀린 것을 그냥 하도록 애들을 방임할 그런 권한이 없다. 부모는 어떤 의무가 있냐? 옳은 것을 아이들이 하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애들이 뛰어다니도록 할 때 그것은 아이를 인격체로 대접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아이가 오래 앉아있으면 지루하죠. 그렇죠. 음식점에서 지루하죠. 그럴 땐 부모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오래 있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뭐 어른들이 얘기할 때 한 사람이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애들을 봐준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어른들 그냥 얘기하는데 바빠서 애들은 막 뛰어다니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허용한다? 이거는 부모님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국적으로 생각하는 인격체로 대접하면 애 버릇 나빠지는 게 아닌가? 이게 아니라 애를 훨씬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예요. 샬롬 메이슨이 그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또 샬롬 메이슨이 애들을 데리고 미술관에도 가고 음악도 듣고 정말 하류층 아이들한테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려주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코웃음을 쳤대요. 요즘은 우리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옛날 그 시대에는 무슨 소리야. 그다음에 여자들을 교육시키자고 할 때도 무슨 소리야. 콧방귀를 꼈답니다. 그런 상위층만이 할 수 있는 걸 어디 하류층에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샬롬 메이슨이 그때 왜 그런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하류층 어린이에게도 있다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하류층의 아이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이 만든 그 훌륭한 문화유산을 이 하류층 아이도 배울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자들을 교육시키지 말라고 할 때 샬롬 메이슨이 여자들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말한 것은 여자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교육을 못 배우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애들이 그냥 음식점에 뛰어다니도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샬롬 메이슨 교육을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이 이러세요. 그건 상류층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상류층이나 그림 감상하고 상류층이나 좋은 책 읽어주고 하지 우리야 뭐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세요. 지난 한 20년 동안 한국이 많이 잘 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진 않지만 우리가 부자라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가장 좋은 책을 읽을 권리가 있고 가장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그래서 샬롬 메이슨 교육을 저는 오히려 샬롬 메이슨은 하류층 못 사는 애들에게 이 교육을 나눠주고 싶어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환경과 훈련과 그 삶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명인가요?
예, 그래서 이분은 그 조종하는 걸 굉장히 비인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동기부여를 건전하게 해주고 아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기독교적인 인격적인 교육인데 이 행동주의자는 종치면 개가 침 흘리듯이 그런 식으로 아이를 이제 유도하고 조종하는 것은 비인격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교육 환경을 좋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환경이라는 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교육 환경이에요. 선생님이나 엄마 아빠는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서 애들한테 하라고 그러거나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용서를 안 해준다거나 그래서 애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해놓고서 그 다음에 너 그런데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애가 사과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분위기 또 뭐죠? 아이가 이렇게 마음껏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억압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닌 편안한 분위기에서 아이가 공부도 하고 놀 수도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와서 발견한 건데 방과 후에 과외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학교 어린이들은요. 그건 대단한 그 결단이신 것 같아요. 저희는 첫 번째 돈이 없고 두 번째 애들이 뭐 과외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학원을 안 다니고 정말 돈 안 들이고 애들을 키웠어요. 그다음에 대학도 남의 돈으로 가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돈 안 들이고 애들을 키운 경우인데 자발적으로 과외를 안 시키신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존경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유시간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러면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때가 사실은 물론 학교에서도 지금 좋은 교육을 받고 있지만 이 연장선에서 아니면 사실은 부모가 더 중요하죠. 부모가 더 중요한데 이제 학교에서 그동안 또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학교에서 많이 해주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정말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놀이를 자기네가 만들어낼 때는 대단한 사고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감정도 굉장히 풍성해지고 선택도 해야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또 애를 또 구슬러야죠. 이게 대단한 작업이에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기회를 가져야지 아이의 창의력도 잘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잘하고 뭐 그 잘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가 항상 놀이를 계획해 준다거나 이러면 아이들은 주도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뭘 하는 능력이 많이 저하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겠지만 이제 분당이라는 이 제한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잘 키운다고 하는 것이 집에서 공부만 많이 시킨다거나 책만 많이 읽어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위에 사는 뭐 이혼하고 혼자 사는 홀부모? 왜 이렇게 그런 가정을 초청해서 위로도 해주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잘 돌봐주기도 하고 노인도 좀 돌봐주고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시고 아이들과도 직접 같이 해보세요. 교육을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의 기초죠. 두 번째 인간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 만드신 자연, 우주와의 관계를 균형 잡게 맺는 균형을 이렇게 맞추어서 잘하는 것이 교육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은 사람은 인간, 자연과의 관계도 참 잘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아파트 문화와 이런 게 있으면서 2번, 3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버스 타고 어디 체험하러 가야 되죠. 이 도시에서는. 저희 양양은 그냥 집이 그거예요. 제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뭘 할래도 텃밭을 가꾸려도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란다에도 뭐 애랑 같이 심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혹시 동물을 키우면 애가 동물을 그냥 데리고 노는 것뿐 아니라 책임을 가지고 그 동물을 이렇게
피조물을 잘 다스리는 그런 연습도 해보도록 아이한테 기회도 주시고요. 학교 다니는 정도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뭐 똥 치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애가 그걸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열고 이웃 사람들을 우리의 공간으로 들이기도 하고, 이런 거를 좀 실제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아이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그래서 우리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걸 학교에서 애들 배려하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또래가 아닌 어른들, 다른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배려하는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본을 보이시고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위기여야지 돼요. 그래야지 실제로 인간과 관계를 맺고 이 세상과도 관계를 맺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위기와 그 다음에 실제로 참 이렇게 이 관계, 세 가지 관계를 균형 잡게 집에서 참 관계 맺는 것을 실제로 삶을 살아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삶을 탐구하는 분위기를 좀 가져주시길 좀 바라는데요. 샬롬 메이슨의 원칙 중에 이 교육 원칙 18가지 중에 17번째가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18번째네요. 18번. 우리는 아이들의 지적인 삶과 영적인 삶 사이에 어떠한 분리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그들의 영혼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그들 삶의 모든 관심사항과 의무와 기쁨 속에서 언제나 그들을 도와주실 것임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만 한다. 지적인 삶과 영적인 삶 사이에 어떠한 분리도 생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것이 영적인 삶과 뭔가 괴리가 된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좀 별개의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왜? 라는 질문을 할 때 이건 뭐죠? 볼 때 뭐 이런 걸 질문을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무슨 뭐랄까 기독교와는 무관한 거기 때문에 왜 별이 저래? 라고 할 때 기독교와는 무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애가 별은 왜 저래? 라고 할 때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엄마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세상에 왜 저런 사람들이 있어? 라고 할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그래. 이게 아닌 정말 하나님과 관계된 답을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세상은 이런 세상이 아니었는데 인간이 타락을 해서 이제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세상이 돼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있단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삶을 탐구하는 분위기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머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에 왜 저런 게 있는지, 하나님의 세상에 왜 이 부조리한 것이 있는지 같이 탐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그거는 대단히 영적인 거예요. 세속적인 거와 영적인 것의 분리를 이 샬롬에서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거는 뭐냐 하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은 영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외에 모든 질문과 이런 것들은 다 영적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세속적인 사상이 교과서에 모든 책들에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옛날에는 주도권을 잡았었죠. 그러나 점점 이 서양이 점점 이제 세속화되면서 기독교가 그 주도권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책에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든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공부하고 컸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학자가 쓴 책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 책을 보면서 아이랑 함께 왜 이럴까? 그럼 뭐가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될 건가를 생각을 하셔야 돼. 이것은 바로 영적인 거예요. 아이들의 지성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이들의 지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려면 분별력을 키워야지 돼요. 그래서 샬롬 메이슨이 그 옛날에
기독교 국가였을 때 영국이 그때 그 얘기를 했고 지금도 이것은 굉장히 유효하고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같이 이원론이 굉장히 뿌리 박힌 나라에는 샬롬 메이슨의 이 사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은 훈련이다. 그렇죠. 훈련 아닌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성경책이 막 잘 읽혀지거나 그러지는 않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손쉽게 하도록 이제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물론 성경을 배우겠지만 집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성경을 보고 그 다음에 성경이 왜 이럴까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모르면 모른다고 정직하게 얘기해서 아는 척했다 틀리면 더 웃기니까 그냥 모른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좀 더 찾아보자. 그다음에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이래서 정말 그 말씀을 아는, 그다음에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이런 가정을 만드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안 되는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 뭐뭐 하자. 약속해놓고 맨날 약속 안 지켜. 그죠? 애들한테 찍히죠. 아빠는 맨날 약속도 안 지켜. 이러세요. 그러면 그래요. 그게 아빠가 그게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면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데 아빠가 그 습관이 안 좋다. 내가 좀 나도 노력할 테니까 너희들이 그게 내가 잘못한 거 볼 때마다 얘기해줘. 이러면 돼요. 그러면 아빠나 엄마나 나나 다 같이 지금 같이 가는 거잖아요. 다 같이 같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습관 훈련을 하는 거죠. 집중하는 습관, 또 성질 안 내는 습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습관을 얘기할 때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를 맺자. 또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신의 성품을 온전하게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기는 습관이 필요하고 이것이 거의 습관이 될 정도로 훈련을 하면 그때야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 집중하는 습관, 정직한 습관, 사랑하는 거, 배려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것이 훈련이 아니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아침에 그 습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는데 저녁 때는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기도 하고 다른 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사에 분별하는 훈련도 습관인데요. 그냥 옛날에는 막 하고 싶으면 그냥 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8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가를 분별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장난감 사고 싶어서 막 울면서 왜 가게 앞에 들어놓는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분별하는 습관을 키워야지 돼요. 꼭 갖고 싶으면 어쩔 줄 몰라서 애들이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고 분별할 수 있도록. 사실은 엄마 아빠가 본을 보이셔야 되고 같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막 하고 싶을 때 그거를 막기가 굉장히 힘든 게 우리 인간이라면 샬롬 메이슨은 이때 제안하는 게 전환법이라는 걸 제안을 하고 샬롬 메이슨 교육의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전환법은 뭐냐면요. 얘는 꼭 요때쯤 되면 화를 낼만 할 때가 있죠. 이렇게 가면 얘는 분명히 이제 저렇게 동생이 한 번만 더 찝쩍거리면 이제 화낼 거예요, 큰애가. 그쵸? 그럼 근데 얘가 이제 화내는 게 당연하지만, 그러나 화내는 습관이 이제 붙는 거죠. 화도 그 습관이 붙어요. 화낼 버릇하면 매사에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그 프로이드 학파에서는 뭐냐면, 화를 있는 대로 다 분출을 해라. 속에 있는 화를 다 풀어내야 된다. 천만의 말씀. 화는 낼수록 커집니다. 낼수록 습관이 돼요. 그래서 프로이드에 속지 마세요. 낼수록 습관이 돼요. 안 내야지 돼요. 근데 안 내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떠냐면 조금만 더 하면 습관이 이제 화를 내겠다 싶을 때에 걔의 그 생각을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걔가 하고 싶은 아니면 걔가 깜빡 잊어버린 다른 일을 하도록 너 정말 그거 어떻게 됐니? 너 지금 하러 갈래? 네가 그거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너 그거 지금 할래? 이러면 애가 그래 나 그거 하러 갈래. 이러면 화를 내려는 것으로부터 애를 전환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하고 오면 다시 이제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중독자들이 그런 걸 쓴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난 이때쯤 되면 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 생각이 굉장히 나. 그때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더 마시고 싶대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내가 다른 거를 하려고 빨리 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을 전환해서 다른 걸 하려고 함으로써 그걸 하면 술을 막 마시고 싶어서 어쩔 줄 몰랐던 그거를 잊어버릴 수 있대요. 그래서 인격을 누르지 않고 애를 전환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선한 일을 하러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샬롬 메이스는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격려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해봤는데요. 성공을 잘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마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해보세요. 아마 저보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성공을 잘 못했고요. 성공이 그것도 잘 안 먹히는 애가 있어요. 애들 중에. 내 속에서 나도 왜 이해가 잘 안 되는 자식이 있잖아요. 난 도무지 제 속을 알 수 없는 애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걔가 제 남편을 똑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우리 남편을 이해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걔 속을 모르니까 제가 제안할 때마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제가 걔를 이렇게 잘 키울 수 있는데 이해하는 데만 한 10몇 년 걸리고 참 바보같이 살았죠. 제가 저희 막내 애를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야단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슴앓이를 제가 참 오랫동안 했어요. 야단쳐갖고 저랑 원수가 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나는 걔랑 원수가 되고 싶지 않고 제가 죽을 때까지 친구하고 싶거든요. 자식이 사실 우리의 친구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봐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우리랑 같이 안 놉니다. 왜냐면 못됐기 때문에. 자식은 할 수 없이 우리랑 놀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가 되고 싶은데 얘를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참 저 혼자 많이 울었어요. 걔가 뭐 못된 애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정말 뚝단지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수 없는. 근데 지금 와서는 하나님이 참 놀라운 창의력을 걔한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아이가 세상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사이트 이름이 뭐예요, 근데? 똥 이야기. 그러게요. 네이버 저기가 있어야 돼요.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똥 이야기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데요. 현재 회원이 1000몇 명이고, 회원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아마 제 남편까지 되는 것 같고요. 제일 어린 애가 초등학생들이에요. 걔가 똥을 애들 좋아하잖아요. 어려서부터. 근데 지금 걔가 23살인데 여전히 똥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뭐 똥 모양 뭐 이런 거 저희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고무로 된 똥도 있고 뭐 뚜러뻥도 조그만 것도 있고 똥 사이트를 하는데 걔는 어려서부터 기독교인도 재미를 추구할 수 있는가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월리스와 그로밋을 쓴 월리스와 그로밋 전부 아시죠? 그 영화를 만든 그 사람이 거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대요. 기독교인들도 순수한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가? 근데 그분이 그렇다라는 결론을 얻고 월리스와 그로밋을 만들었대요. 근데 저희 막내도 거기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말 똥 오리엔티드 마인드인 거예요. 아세요? 모든 걸 똥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요즘 대학 공부를 하는데 저기 리포트 쓸 때마다 똥과 관련된 예를 항상 써요, 얘가. 그래서 제가 리포트에도 존 케이지를 써도 똥, 그 다음에 뭐를 써도 똥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얘가 전래 동화들을 똥으로 그걸 뭐라 그러죠? 약간 바꾼 거죠. 패러디를 해서 동화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격려해 주려고 책을 묶어줬었어요. 출판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얘는 건전한 즐거움과 이런 거를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똥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그 사이트를 만든 사람은 저희 큰아들이고요. 30 넘은 큰아들이 똥 사이트를 만들어줬고 막내가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고문으로 저희 딸아이가 고문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전부 다 연세가 많으신데 그래서 저희 그 형이랑 누나는 방구 폭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매니저 바로 밑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건전한 똥 이야기 이제 대회를 하거든요. 똥 이야기 쓰기 대회를 하면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요즘 활동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상도 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가끔 그 엽기적인 똥과 관련되면 생식기와 관련돼서 엽기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 아주 아주 굉장히 뭐랄까 아주 신사적으로 거절합니다. 순수한 그러니까 똥에 관한 모든 지식, 똥에 관한 신학과 똥에 관한 의학도 거기에 있습니다. 똥에 관한 신학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의학자도 있어요. 의학자 중에 차한 박사님이 그 대장 무슨 과예요, 소아과. 그래서 그분이 똥과 관련된 책도 쓰셨어요. 장로님이세요, 맞아요. 차한 장로님이라고 있는데 그 아이의 속을 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걔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신 게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걔가 어렸을 때는 다른 애가 보통 애들이 가지고 있는데 왜 쟤는 없을까? 그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물론 걔로 인해서 저희가 얻은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뚱딴지와 이런 거는 그 기발한 상상력은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는데 그 다른 아이들은 너무 평범하게 하는 걸 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 가르쳤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난 후에 제가 발견한 거는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그 특별한 그것에 감사하고 얘가 가지지 못한 것은 조금 보충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요즘은 애가 참 제가 존경하는 저희 아들이 됐어요. 참 지금 뭐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죠? 그래서 훈련 얘기하다가 그렇게 되는데 그 세 번째로 이제 생명입니다. 생명이라고 할 때 왜 샬롬 메이스는 생명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살아있는 걸 얘기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면이었던데요. 우리가 이제 몸이 살아있기 때문에 먹으면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지는데 계속 라면이나 패스트푸드 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이기 위해서 맛있게 해야 돼요. 맛이 없으면 안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인에게 주는 알약을 애들한테 매일같이 주는 게 아니라 왜 음식을 주냐 하면 맛이 있어야 애들이 먹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음식이라는 걸 또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먹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정신도 그런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음식 예를 들어볼게요. 논술 공부를 위한 무슨 동화책 이런 건 안 좋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박경리의 토지를 청소년을 위해서 짧게 이상하게 바꾼 책 이건 이제 아류지요. 그러니까 원본을 제대로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 아이 또래 그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책을 정말 잘 쓰여진 책을 아이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얘가 그걸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왜 논술을 위한 책을 왜 쓰기 시작했냐면 논술을 위한 전래동화를 왜 쓰기 시작했냐면 어른들 생각에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머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 훨씬 복잡해요. 우리는 아이가 먹으면 위로에서 내려가는 건 알지만 어떻게 영양분이 흡수가 돼서 애가 키가 자라는지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이 두뇌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먹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애를 기계처럼 짝짝짝짝 돌립니다. 그래서 논술 1 하면 이렇게, 2 하면 이렇게 하는데요. 첫 번째 아이들 재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맛이 없어요. 메마른 톱밥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히지가 않고 인간을 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이를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먹힐 때도 있지만 잘 안 먹히기도 해요. 그래서 논술 교육을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데 논술 무슨 전래동화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왜 대학 갈 때 논술을 또 배워야 돼요? 왜냐면 잘못 배웠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샬롬 메이슨이 얘기하는 좋은 책을 읽어주고 아이의 말로 그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해라 라는 것이 습관화가 되면 논술 교육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논술 교육을 따로 할 필요 없고 애가 자기 말로 어렸을 때는 글 쓰는 게 힘들잖아요. 말이 더 빠르고. 그래서
지금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고 자기가 이해한 것을 자기 말로 했을 때 부모가 거기다가 근데 너 틀렸어. 왜 이거 빼먹었어? 이러면 안 돼요. 하면 할수록 늘어요, 애들이. 했을 때 애는 자기의 지성, 논리, 감정, 상상력, 창의력 이게 다 합쳐야지만 자기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습관화되고 조금 더 크면 고학년이 되면 이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의 문학적인 것도 같이 들어가요. 예, 그거를 샬롬 메이슨은 나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번역된 책에는 이야기하기라고 돼 있는데 어린애들은 그냥 구술로 이야기하기고 좀 크면 이제 글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논술 공부 안 해도 돼요. 논술 공부 안 해도 돼요. 제가 영어 공부하는 애들을 많이 봤는데 많은 분들이 자녀를 외국에 교육을 시키면 영어를 잘하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많이 보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가 아니에요. 그 아이의 생각이에요. 아까 생각 주머니가 컸다 그러는데 이 생각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가. 이 생각을 가진 후에 영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영어로도 씁니다. 근데 영어를 배우는데 그 생각은 없이 영어를 배우죠? 그럼 뭐예요? 영어만 해요. 그 다음에 외국의 대학을 가면 에세이를 못 써요. 영어만 한다고 이게 대학 가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말로 글을 잘 쓰는 애들이 영어를 배우면 영어로도 글을 잘 씁니다. 한국말로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애들이 영어를 배우면 영어로도 조리 있게 말해요. 그래서 영어를 어려서부터 가르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고력을 제대로 키워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정말 온갖 이것을 다 활용해서 이야기를 해내는 것. 이런 것이 진짜 기초예요. 그 위에 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뭐 더 나가서 중국어도 배우고 외국에 유학도 가죠. 그래서 외국 유학 가서 그 힘든 사람들 보면 영어만 했거든요. 바탕이 없거든요. 이래서 망칩니다. 그래서 샬롬 메이슨은 아이들의 지성이 자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샬롬 메이슨은 아이들이 공부를 재미있게 하도록 그 다음에 한번 배운 것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주력을 했어요.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으로 샬롬 메이슨은 지금 나레이션, 즉 이야기하기를 추천을 합니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한번 어디 발표를 하면 잘 안 잊어버리죠. 근데 시험만 보면 시험 보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나면 왜 우리도 그랬잖아요. 시험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그거는 낭비인 거예요.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걸로 소화를 해야 돼요. 수학의 원칙, 정삼각형의 넓이 내는 법을 애가 말로 하도록 해보세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이것이 샬롬 메이슨이 아이들이 즐겁게 기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었고요. 그 후에도 뭐 다른 학자들이 발견한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샬롬 메이슨 소개하는 시간이라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이것이 영적인 것과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머리로 하나님께 순종을 하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책을 읽어줄 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샬롬 메이슨의 캡틴 아이디어, 가장 중요한 사상은 아이들은 타고난 인격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집에서 아이를 인격체로 내가 양육을 잘 시켜서 이 사회에 내보낼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너무 늦어가지고요. 저희 큰애가 대학 갈 때쯤에서야 아이들은 타고난 인격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좀 빨리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질문이나 또 나누실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예.
샬롬 메이슨 교육 방법들을 교육을 한 이에 단체로 어느 단체다, 어느 학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지 않고요. 지금 여기 샘물학교가 세울 때부터 학교 시작할 때부터 샬롬 메이슨 사상을 많이 연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샘물학교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샬롬 메이슨 전집을 번역하신 분들이 자기 자식들을 집에서 그렇게 많이 키우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이분들이 샬롬 메이슨 이 책을 같이 읽는 모임을 많이 하신대요. 이 전집을 한 3분이 번역을 하셨거든요. 책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본인들의 자식들을 그렇게 키운다 그러고요. 저는 제가 샬롬 메이슨을 소개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느 정도 했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그건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저는 실험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실험은 상당히 많이 했고, 또 제가 이 아이들을 위하여를 쓴 그 수잔한테 제가 배웠기 때문에, 많이 도움은 받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정말 처음으로 샬롬 메이슨 사상을 가지고 맨 땅에서 헤딩한 저희 부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패와 실수를 정말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학교로 있을 때 굉장히 안전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당시에 저희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좋은 교사 운동이나 DCT와 이런 데서 많이 샬롬 메이슨 사상들을 지금 한국에 적용하려고 많이 노력한다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고, 이 학교는 세울 때부터 샬롬 메이슨 사상을 연구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제가 이보다 더 좋은 예를 드리려니까 좀 곤란하네요. 예. 예.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이제 그때가 훨씬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힘들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면서 집에서 한 케이스인데요. 저희 이제 고등학교는 아이들이 시험 공부하는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안 다니는 바람에 고등학교는 저희 집에 있었고요. 근데 저희 큰아이가 홈스쿨링 할 때는 학교에서 쫓겨난 애 외에는 집에 있는 애가 없었어요. 지금 저희 큰애가 30 얼마더라? 죄송합니다. 나이도 잊어버렸네. 그때는 이제 홈스쿨링 하는 애가 없었는데, 또 중학교까지 다녔잖아요, 학교를. 그때 이 샬롬 메이슨을 제가 오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갔다 왔을 때 사실은 할 수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원을 안 다니니까 3시 반 되면 집에 오는 거예요. 수요일 되면은 점심 먹고 또 집에 오고. 그래갖고 참 일찍 왔어요. 그래서 이제 숙제도 같이 하고, 저희는 그 전과를 안 사는 게 저희 집의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숙제를 수월하게는 할 수 있지만 전과가 있으면 그게 아니라 사전을 찾아보는 게 저희 집의 원칙이었고, 제가 지금 너무 잘 읽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난하다고 생각을 못 하시겠지만, 저희가 사실 돈이 없어서 책을 잘 못 샀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매일같이 갔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제일 많이 책을 빌린 어린이로 저희 아이들이 상을 많이 탔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이 요즘 그때부터 뭐를 좀 사주세요라고 써면 도서관에서 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최신 나온 책들을 사실 볼 수가 있었어요. 금방은 못 보지만. 그렇게 이제 숙제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사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의 권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그러나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지 않은 진짜 진리가 무엇인가를 저희가 이제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공부라 그래서 책상 위에서 이렇게 하는 그거가 아니라, 그냥 저희는 아주 규칙적으로 짧은 시간을 뭘 했냐면, 아침에는 성경을 같이 읽었고요.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나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라브리는 저희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손님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손님들도 같이
앉아 있었어요. 밥 먹고 나서 책 읽을 때. 근데 책 읽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쓴 책만 읽은 건 아니고요. 참 다양한 분야, 편식하지 않도록 과학, 역사, 뭐 사회, 그리스 신화, 동화, 뭐 참 별별 걸 다 읽었어요. 아빠가 읽어주기도 하고 또 연극 같은 건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이제 애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나는 정말 저런 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떤 애는 왜 저렇게 하니까 멋지잖아. 그러면 야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어떤 애가 난 저렇게 해야지 돼. 막 이러지 또 싸우죠 또 애들끼리. 또 성경 읽을 때도 그래요. 막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40년을 광야 생활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이래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막 싹 쓸어버려야 된대.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 그러죠. 근데 우리가 왜 믿음이 좀 크면은 나도 그보다 잘나지 않다는 건 알지만 왜 우리가 어렸을 때 책 읽으면 어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수 있어 막 이러죠.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참는다. 나 같으면 안 참어 막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저희가 아이들을 분별력을 키워준 거는 여러 가지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때 손님들도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새 아이가 있으니까 이제 싸우죠 또. 뭐 이런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다음에 분별력을 키웠습니다. 제일 재미있던 예가 그리스 신화를 읽을 때였어요. 그리스 신화를 읽을 때 아침에는 성경을 읽었고 그때 어느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녁 때 저녁 먹고 그리스 신화를 읽는데 그리스 신화가 상상력이 대단히 풍부하잖아요. 그런데 읽으면 기분이 나빠. 이걸 신이라고. 제우스 죽여야 돼. 이게 무슨 신이야. 애들이 막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당연스럽게 기독교의 하나님과 여기의 신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줄 필요 없어. 지네가 더 잘 알아. 지네가 막 열내고 화내고 막 헤라는 뭐야. 뭐 막 그래서 막 나쁜 놈 막 이러고 막 대단한 거죠.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애들이 너무 비판만 할까봐 아니야. 여기서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 그리스 신화가 다 쓰레기는 아니거든요. 그 상상력을 보세요. 그 다음에 그리스 신은 인격이에요. 물론 좀 잘못된 인격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서 배울 점은 뭘까?를 또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배우지 말아야 할 점은 뭘까? 왜냐면 애들이 그리스 신화를 보고 그리스 신을 너무 박살을 내는 바람에 신화 자체가 쓰레기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여기에도 훌륭한 점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나라의 이 전래 신들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러면 또 전래 동화를 읽어보면 우리나라 신들이 또 나오잖아요. 호랑이 얼마나 약속 안 지켜. 그렇죠? 왜요? 달님과 해님 보면은 호랑이가 뭐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죠. 근데 어떻게 결국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를 무슨 옛날에 호랑이가 신이었거든요. 본래 호랑이는 산신령의 조수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호랑이가 조수로 있으니까 호랑이를 섬기기 시작을 해서 호랑이가 이제 산신령처럼 나중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기독교적인 책을 읽으면서도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 너무 악취가 나는 책, 너무 쓰레기 같은 책은 읽으면 안 돼요.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이렇게 한 책들을 읽어야지 너무 왜 그 정말 추잡하고 왜 정말 왜 기분 정말 악한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이들의 영혼이 그런 대로 쓸려다니는 거를 저희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차피 완벽하게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책들을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론 제한이 있어요. 학교를 공립학교를 보내면. 하지만 집에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공립학교지만 학교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모가 동참해서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명예교사 제도가 있었어요. 제가 학부모일 때는. 그래가지고 뭐 경복궁 같은 거 체험학습 갈 때 제가 한 그룹을 데리고 가서 경복궁 설명을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제가 자원을 해서 영어를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그러면 그때는 영어로 모든 걸 가르칠 수 있잖아요. 영어로 하나님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저는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기독교 사상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제 어떤 부모가 얘기를 하죠. 어머 선생님 그런 거 가르치셨다면서요? 막 이래요. 그럼 제가 그럼요 사실이니까 가르쳤죠. 저는 그래요.
지난주에 뭐 마리아가 저 예수님을 낳았다고 가르치셨다면서요. 그건 제가 유치원 할 때 이야기. 제가 돈이 없어갖고 유치원을 안 보내고 저희 집에 애들 모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예수 믿지 않는 부모만 모아서 했을 때가 있었어요. 일부러. 그때 왜 그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애에게도 진리는 진리이다라는 걸 제가 좀 실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내 유치원 할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집만 모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줄 때 예수님 이야기를 해줬어요. 크리스마스 때가 돼서.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학부모 회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였는데, 어머, 선생님 그러셨다면서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역사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니까 제가 얘기했죠.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래서 또 학교에 공부를 좀 못 따라가거나 이런 애를 선생님하고 의논해서, 그러니까 선생님과 동역자야지 돼요. 그래서 공부를 잘 못 따라가거나 또 그 고아원 출신 애가 있었어요. 거기가 고아원이 있어가지고 고아원 애들이 왔거든요. 그럼 선생님과 의논해서 걔를 6년 동안 봐주거나, 제가 6년 동안 돌봐줬는데, 뭐 이렇게 하거나 해서 학교에도 이 진리의 빛을 어떻게 해서든지 공립학교지만 넣어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와 같이 있는 아이들도 진리의 빛으로 조금 더 이렇게 좀 쓰여줄 수 있고, 학교에도 선생님을 돕는 차원에서 조금 공부가 떨어지는 아이도 좀 도와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길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6학년이 됐을 때, 저희 막내 4학년 때 양양에 이사를 갔는데요. 뭐 세상 6학년이 됐는데 여태껏 영어 한 번도 안 배웠대요. 영어 교과서가 정식으로 3학년부터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안 배웠대요. 근데 내년에 중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한 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 시골에. 거기는 뭐였냐면 4, 5학년 한 반 뭐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정말 돈도 안 받았네, 그렇죠? 돈도 안 받고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6학년 애들한테 9명. 근데 그때가 최고의 재미있었을 때예요. 영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생각을 가르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그다음에 또 뭐 어느 분교에서 영어 선생님 없다고 갑자기 아침 먹는 데 와서 선생님으로 오라고 그래서 졸지에 아침 먹다가 선생님으로 간 적이 있었는데 1년 동안. 그때도 영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 다 공립학교에서 했거든요. 근데 뭐 역사적 사실을 다 가르친다는데 뭐래요. 뭐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제한이 있어요. 3시까지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는 아이들과 그렇게 받지 못하는 애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립학교에도 진리를 비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뭐 하늘만큼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요 8페이지의 습관 훈련을 보는 생각의 차이에 오른쪽 거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거, 지금 말씀하신 그거고요. 왼쪽이 샬롬 메이슨의 요 생각입니다. 이게 샬롬 메이슨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에서 이렇게 본다고 봐요. 샬롬 메이슨식으로 만약에 큰다면 애가 과연 사회에 뭔가 내놓을 만한 그것을 자격을 갖춰서 나오겠는가. 이게 걱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샬롬 메이슨이 지성과 영성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은 배움을 더 사랑하게 되고 평생 책을 놓지 않고 잘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못하는 애가 샬롬 메이슨 한다고 천재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그 양을 더 이 달란트를 정말 꽃피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얼마 전에 영국 라브리에 어느 젊은 아가씨가 간사로 왔는데 걔가 샬롬 메이슨 교육을 받고 자란 그 간사래요. 그런데 너무너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에 대해서 보통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관심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다방면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저희 라브리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토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비록 그 학문을 몰라도 귀를 기울이고 질문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간사는. 근데 걔는 굉장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에 굉장히 열심히 있고, 그 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뭐랄까, 이 동물도 사랑하고, 사람들도 사랑하고,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도 알고, 정말 보배라고 자랑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는 그 아이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셋인데, 시험 공부를 하는 애는 하나밖에 없어요. 딸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애들이 공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평균 100점을 못 받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얘는 시험 공부를 해요. 성질이 왜 해야 되는 애인 거예요. 그런데 아들 둘은 시험은 평소에 공부하는 거다. 이러고 시험 공부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100점은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괜찮아요. 근데 평균 100점을 하도 받아서 저희가 뭐라 그랬냐면,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서울에 있다가 시골에 가니까 항상 평균 100점을 받더라고요. 근데 걔가 근데 공부를 무진장 열심히 하긴 해요. 그건 성격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런데 저희 남편이 뭐라요? 95점 이상을 받으면 피자를 안 사주고 90에서 95점 사이를 받으면 피자를 사주겠다 그랬는데 걔가 피자를 포기하고 그냥 그 위로 가는 바람에 재미가 없었죠. 근데 저희 막내는 그 말씀을 꼭 듣고 먹을 걸 얻을 수 있는 점수에 만족하는 그런. 그렇지만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점수인가? 아니면 이 아이가 학문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정말 배우는 것을 평생 사랑하는 아이인가를 봤을 때 저는 후자를 선택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샬롬 메이슨 교육으로 저희 아이를 맨 처음에 이제 하기 시작했을 때 딱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가 그거였어요. 한국 사회가 원하는 사람을 키워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인간을 키워낼 것인가? 한국 사회가 원하는 인간이 하나님 나라 인간과 좀 오버랩 되는 건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 사회가 원하는 인간이 언제나 나쁜 인간만 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겹쳐요. 하지만 극단적으로 한국 사회가 원하는 걸 추구했을 때는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건데 영원히 사는 나라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점수가 아닌 엄마 오늘 저는 하나 틀렸어. 이게 아니라 네가 이거를 알면 된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알게 하는 게 목적이지 점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 이거 틀린 것 같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가 그걸 지금이라도 알면 된다.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수에 하시면 아이를 기계로 보게 되세요. 그 다음에 본인이 엄마, 아빠, 가족, 온 가족이 사실 시험에 드세요. 나도 아니지만 점수. 저도 시험에 든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아이가 체육을 정규에서 꼴등을 계속할 때 사지가 멀쩡한데 왜 체육을 꼴등을 해야 되는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첫날은. 근데 꼴등도 자꾸 하니까 면역이 돼갖고 괜찮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보기에는 멀쩡하지 몸이 아파서 이제 체육 실기는 무조건 꼴찌예요. 그런데 저는 꼴찌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꼴찌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확률이잖아요. 300명 중에 꼴찌는 301명밖에 없어요. 1등보다 쉽지 않아요, 그게. 그런데 꼴찌에서 잠이 참 안 왔는데 내가 욕심이 있구나. 지금까지 애들한테 그래 성적은 아니야. 알기만 하면 되라고 했지만 막상 꼴찌를 해왔을 때 잠이 안 온다는 건 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놈의 체육 점수 때문에 1등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맨날 기본 점수만 받아요. 70점. 그랬을 때 참 쉽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걔가 내일 미술 시험인데 자기는 시험 과목이 뭔지 모르고 그냥 시험 보러 갔는데 미술 시험이었더라. 이런 거 얘기하면 신경질이 확 나죠. 적어도 시험에 대한 예의는 갖춰야 한다라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제가 속으로 말은 잘한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시험 공부가라도 좀 보고 갔어야 되는데 엄마 학교 가니까 오늘 미술 시험이더라고요. 야, 이게 말이나 돼요? 그냥 참았습니다. 왜냐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비교육적인 분위기는 그다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만. 예, 미안하게 생각해요, 애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좋게 못 해주고 맨날, 야, 손님 갑자기 왔으니까 이불 만들어야 돼. 뭐 이딴 얘기나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이 참 공부하는데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렇죠. 예,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적 토양에서. 그래서 아마 여기 학교도 굉장히 참 그 힘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얘가 이런 결과가, 그러니까 지나가는 과정에 잠시 이런 결과가 있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걔를 뭐 이렇게 보지도 않을 거고, 이 학교에서는. 부모도 그것을 얘는 이런 아이야 라고 이렇게 탁 낙인 찍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공부만이 그런데요. 애가 중간에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기가 막혀요. 애들이 예수 안 믿겠다 그랬을 때는 하늘이 무너져 내려요. 그때는 뭐냐, 공부고 뭐고 다 안 해도 좋으니까 예수만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싫어요. 저는 뭐 예수 안 믿을래요.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은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그 다음에 뭐 나오는지 압니까? 예수 안 믿으니까 뭐 별로 공부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안 해요. 그러다가 조금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조금 있다 보니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살 이유가 없네 이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그게 몇 년 걸쳤습니다. 저희 막내가. 그러다가 다시 얘가 돌아왔어요. 예수를 믿어야지 살 이유가 생기는구나. 그래서 돌아왔고 살 이유가 생기니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니까 다른 애보다 한 3, 4년 늦어요. 그런데 아직 어릴 때, 아직 젊을 때 몇 년 그렇게 늦추고 정말 그 몸살을 앓고 난 후에 지금 공부가 너무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이 기다려주신 것처럼 저희도 기다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래, 이 과정을 잘 같이 넘겼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들이 그럴 때가, 어떤 애는 잘 지내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굉장히 어렸지만, 이게 밖에 안 내고 혼자 이렇게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드러내놓고 하는 애가 있는데, 드러내놓고 하는 애가 부모 속은 가장 썩이지만 가장 편한 애예요. 속으로 곪은 애들, 저희 라브리에 그런 청년들 무진장 옵니다. 병이 됐어요, 병이. 그 성적 때문에 곪아가지고 병이 된 애들. 그런 애들을 보면 제가 참 엄마 입장에서 정말 미안하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정말 그 엄마 대신해서 내가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지 않고 내가 막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다음 그런가 하면 우리도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또 우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는 것처럼 우리가 키우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많이 사실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샬롬 베이슨 방법으로 하는 것이 뭐죠? 다 옳은 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애한테 안 맞을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샬롬 베이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이야기, 나레이션 함으로써 이 저지능 아이들도 많이 개선된다고 얘기해요. 머리를 자꾸 이렇게 쓰면서 하기 때문에 이 지능이 낮은 아이들일수록 이게 효과가 훨씬 많이 보인대요. 그래서 뭐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참 좋은 교육 철학을 구현하고 하려고 하실 때 학부모님들이 같이, 정말 아까 어떤 엄마처럼 같이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도 완전한 인간으로 지금 회복되는 중이고 애도 나랑 같이 가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같이 동역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